김일성은 스탈린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는데 그는 어떻게 뒤에서 조안지를 밟았을까? 1945년 8월 원자폭탄 폭발로 일본 전역이 뒤흔들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며 35년간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의 종식을 직접으로 알렸다. 그러나 해방은 통일을 가져오지 않았고 대신 한반도는 소련이 점령한 북부와 미국이 지배하는 남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북한에서 소련은 처음에 한국 민족주의자 조안지를 좋아했는데 결국 그는 한국 인민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조안지는 독립의 길을 고수했고 소련의 계획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고 결국 젊은 빨치산 사령관 김일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조안지는 1883년 북한 평양 인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았고 조안지도 깊은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일본에 유학을 가서 서구 사상, 특히 비폭력 저항의 개념에 노출되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교육을 통한 독립실현을 옹호하고 신문을 발행하며 민족 각성을 높이는 등 독립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한국 국민들은 그를 북한 간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오랜 일본 통치하에서 조안지는 여러 번 체포되어 투옥되었지만 감옥에서 풀려날 때마다 여전히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고집했습니다. CAO 완드지의 지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그는 이미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 그는 당연히 한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투쟁에 헌신했고 높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조안지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 고집스러웠고 항상 북한이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했고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환경에서는 이 명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조안지에 비해 김일성의 배경은 더 평범하다. 그는 조안지보다 29살 어렸고 1912년 평양 인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집안의 가난으로 인해 김일성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중국 동북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동북 지역의 항일세풍이 고조되고 있었고 김일성은 어린 나이에 게릴라에 입대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좋은 경기를 펼쳤고 게릴라들 사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김일성은 팀을 이끌고 소련 영토로 후퇴했고 결국 소련군에 합류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군대를 이끄는 방법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소련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일성은 조안식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정치 사상이 상대적으로 얕았지만 실제 전투 경험과 소련과의 관계를 통해 점차 정치 무대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1945년 김일성은 33세의 나이로 북한으로 돌아왔고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안지보다 훨씬 덜 유명했지만 소련의 지원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해방되었고 소련 붉은 군대는 빠르게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소련은 처음에 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지 영토만 점령한 후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은 조병제의 위신이 그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평양에 북한 5도 행정국을 설립하고 조안식을 지방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명백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현병의 완고한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그는 항상 한국 독립의 입장을 고수하고 어떤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 끝냈고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으로 CAO와지는 미국과 연락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그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믿고 그를 경계했습니다. 김일성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1945년 9월 소련 적군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일성이 처음 북한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의 명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평양 시민들조차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련이 그를 소중히 여긴 이유는 간단했다. 김일성은 매우 순종적이었다. 몇 년 동안 소련과 긴밀한 접촉을 한 후 김일성은 소련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없었으며 소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군사적 재능과 강력한 전투 효율성을 갖춘 충성스러운 게릴라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29일, 소련은 김일성에게 그에 대한 소련의 대중적 지지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 훈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김일성의 항일전쟁 영웅적 업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했고, 이는 그의 명성을 빠르게 높였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조안지의 노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소련은 분명히 그가 대중의 눈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0월, 김일성은 평양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식 모습을 드러냈다. 김일성은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장교들과 동행해 현장은 기세가 넘쳤다. 집회 이후 소련은 점차 조안지의 권력을 무효화하기 시작했고 1946년 1월까지 조안지는 완전히 권력을 잃고 가택연금되었습니다. 조안지는 김일성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조선민주당을 조직하려 했지만 군사력 부족과 소련의 지원으로 곧 실패했다. 김일성은 집권한 후 빠르게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46년 2월, 그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창설을 주도하고 위원장을 역임했다. 명목상으로는 임시적이지만 이 기관은 사실상 북한 정부의 원형이다. 김일성은 또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 정치 세력을 결집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은 많은 차원을 장악하고 점차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북한 인민의 지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강력한 농업개혁 조치를 취하여 많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정책은 빠르게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과 광산을 국유화했고 소련 전문가들은 기술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다. 동시에 그는 소련 장비로 주된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김일성은 총리가 되어 북한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조안지는 1946년 1월 가택연금된 이후 한 번도 정치적 지위를 되찾지 못했다. 평양의 초라한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다시 시작할까 봐 감히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조안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쟁 초기에 유엔군이 북쪽에 접근했고 김일성 정권은 혼란에 빠졌다. 조안지가 미래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안지는 마침내 1950년 10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비밀리에 처형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집권한 후 그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CAO 완드지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게릴라와 싸웠던 오래된 전우를 포함하여 다른 잠재적 적들을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으며 확고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과 자신의 철권에 의존하여 북한을 단일한 정권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CAO 완드지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자신의 이상을 고수하다가 실패했다. 반면 김일성은 외부의 세력에 의존해 왕좌에 올랐고 처혈의 손목을 통해 북한을 또 다른 발전의 길로 이끌었다. 역사의 물결에서 나란히 싸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졌고 최후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강대국 게임의 산물이었습니다.